안녕하세요. 올해 29, 내년 30 되는 여자예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는 대로 나이 30 넘기지 말라고 아빠 퇴직하기 전에 식 올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건설회사 임원이시거든요. 은퇴 후엔 아무래도 사람들 경조사에 뜨악한다고요. 요즘 불임도 많다니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서두르는 게 좋다기에 진행 중에 제가 엎었어요. 벌써 올해 여름 이야기네요. 나름 스펙타클한 얘기라 재미는 있으실 거예요. 그 오빠는 한 3년 교제했어요. 저는 땡땡 해상본사 근무 회사원이고요. 오빠는 땡땡 생활과학 연구원이에요. 10살 많았어요. 실험실에서 샘플 돌리고 신제품 나오면 부작용이나 알러지 연구하고 실험하고 유독성 검사하고 그런 연구예요. 안정적이기도 하고 자기 적성에 딱 맞는다고 했어요. 공대 화학과 출신, 남자들 천직 공부벌레라 연애고 뭐고 잘 못해요. 그저 공부만 했어요. 무뚝뚝하고 그러나 제게는 참 다정했어요. 가끔 보면 감정이 없나 싶을 정도의 사람인데 저에게만은 다정했어요. 사람 진절이 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간간히 서로 가족 얘기하면 자기 어머니처럼 고상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칭찬이 잦았어요. 요즘 세상에 한복 차려입으신대요. 일주일에 2번씩 도우미 쓰는데 한복 관리 목적으로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찾아오고 하는 도우미라고 제가 듣기로는 무척 까다롭고 예민해 보이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살림 잘 못하는데 걱정이나 했더니 다정한 눈으로 한참을 절 보더니 그건 뭐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분가하지? 모르니 상의 좀 해보자기에 오빠 회사 근처로 얻자고 제가 선수친 덕에 분가 쪽으로 생각하는 눈치고요. 우리 아빠가 나 내년 30 되기 전에 식 올렸으면 하신대 했더니 내년? 하고는 생각하더니 내년은 나 36이네.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다. 내년이 나는 좋은데? 그러고는 일단 말해보겠대요. 자기 기준으로 말한 거 여기에 저는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사실 저란 여자도 감정적으로 막 누구 좋다, 뭐 남자 보고 막 반했다, 가슴 뛴다 이런 감정이란 게 없는 덤덤한 편이라 친구들 연애할 때 닭살 돋고 그런 알콩달콩한 거 절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처음에 담백해 좋아 보였던 사람이 점점 인간 같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분명 다정한데 왠지 연기 같다는 느낌? 날 보면 웃지만 진짜 웃음이 아닐 듯한 그런 싸한 느낌. 실제로 저와 눈 마주치지 않을 때는 절대 웃지 않아요. 하지만 나처럼 연애가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했죠. 상견례 전에 먼저 오빠 집에 들러 인사드렸는데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진 집 장식품은 전부 장식장 안에 탁자 위 소파 위 깔끔하게 뭐 하나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우아하게 한복 입고 제게 차 한 잔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얘기 들었다며 이왕이면 30 되기 전에 하는 게 좋다는데 동의하시면서 그래보자 잘 상의해서 날 정하렴. 오빠 어머님은 말수가 워낙 없으시고 우아하고 조금 차가운 편이셨어요. 대망의 상견례 날 오빠 회사 근처 한정식집에서 모시기로 했는데 칼같이 인원수대로 엄마 아빠 나 3인분은 제가 부담하고 자기 엄마와 오빠 자기네 2명은 오빠가 부담, 여기에 기본 음식 말고 부수적인 주문 등등은 시킨 쪽 사람이 부담. 정 떨어지나요? 전 그동안 오빠 만날 때 이렇게 해와서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친구들은 치를 떨더라고요. 오빠는 늘 이렇게 했대요.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 지금 회사에서도요. 전 그래, 떳떳하게 나먹는 거 내가 낸다 이러고 넘겼거든요. 얻어먹는 것 같아 싫어서요. 이제 생각하니 무슨 재미로 이 사람 만났는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오빠네 어머님 집에서처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보라색 위는 진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옅어지는 그라데이션 멋들어진 전통 한복이었는데 속치마에 패티코트, 그걸 어찌나 부풀린 것을 입으셨는지 앉으니까 2사람짜리 나오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은 총 맞아 죽은 케네디, 제클린 케네디 여사 그 머리고요. 우리 엄마 아빠 보시며 항시 웃으시고 날짜나 예식장은 사돈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따르겠다고 조곤조곤 조신하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약간 기가 죽으신 듯 했고요. 아무래도 낯선 캐릭터죠. 우리 엄마는 워낙 수다쟁이시거든요. 아빠도 긴장되어 보셨어요. 분위기로 일단
시어머니 분이 먹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용조용 담소 나누시고 이제 마무리하려는데 오빠가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회사 다시 들어가 봐야 안 돼서 먼저 나가고 제가 엄마 아빠 반응 살피려고 앉으니 아빠가 차 타고 가시는 것까지 보고 오시라더라고요. 예의 아니라고요. 그 말씀에 저도 아차 싶어서 얼른 일어나 따라 나갔죠. 바로 따라 나갔다 싶은데 안 보여서 혹시나 싶어서 주차장 쪽으로 갔어요. 가게 뒤쪽으로 크게 있거든요. 가까워질수록 소란스럽게 어떤 여자가 깨깨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오빠랑 어머니는 어디 가신 건가? 주차장 입구에 가보니 어머니셨어요. 그 소리 지르는 게요. 파킹하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치맛단을 밟힌 모양이에요. 아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고상 떨던 여자 만나 싶게 아글아글 써가며 그 파킹 직원이 죄송하다 말할수록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죄송하다면 다야? 이 버러지밭을 못한 게 조심했어야지 개새끼야.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못쓰게 밟아. 이걸 다시 어떻게 입겠어? 너 같은 거한테 밟힌 옷 재수없고 기분 나빠서 입을 때마다 생각날 텐데. 뭐? 물어줘? 니까짓 게 이걸 물어줘? 이 그지 새끼가 뭐라는 거야? 다시 맞춘다고 이 더러운 기분이 없어져?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이 삐리리 같은 게 재수 옴부트려니 별 삐리리 같은 게 다 지랄이네. 그 여자는 이러고 있고 더 놀랍게도 오빠는 옆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팔짱 딱 끼고 예의 그 다정한 표정으로요. 제 시어머니 될 분이 분에 못 이겼는지 무릎 꿇고 죄송하다 하는 늑스레한 할아버지로 보이는 파킹 직원분 어깨를 발로 짓이기더라고요. 그리고 말리지도 않고 옆에서 지켜보던 오빠가 엄마 가요. 나 회사 들어가야 돼. 아니 목소리 뒤높여 차 안으로 기어들어가면서 끝까지 욕하더라고요. 지갑에서 지폐 한 장 꺼내서 뿌리고 그 두 사람은 차 타고 휑하니 갔어요. 충격받아서 들어가 앉으니 엄마 아빠가 이유를 물으시죠. 말할까 말까 고민도 잠시 그 악을 바락바락 쓰던 포구의 생선장수 같던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방금 전까지 여기 앉아 그 고상한 척 점잠 빼던 여자를 생각하며 이중성에 치가 떨려서 소름 돋는 팔을 쓸어내리며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럴 줄 알았대요. 눈빛이 싸늘하니 속으로 딴 생각 품고 있는 여자 같더라며.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는 도끼가 가득하니 요리조리 머리 굴리는 게 보였다 하셔요. 아빠 반응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빠는 특히나 오빠도 냉한 게 영 마음에 안 내키셨다고 해요. 사부인이야 그런가 보다. 자리가 자리니 혼자 나와키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맞은편에 앉은 우리 부모님께 시선 한 번을 안 주고 지들끼리 처먹냐면서요. 딸 부모 앞에 두고 결혼 안내 인사 올리는 자리에서 어찌 애부 신부인 저에게 이거 한번 들어보라는 말이 없냐고요. 엄마 아빠는 내심 저 시집살이 걱정하셨더라고요. 고상 우아한 척해도 그 예민함이 저에게 쏟아질 텐데 하셨대요. 아빠는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 자리 애산 여자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쩔까 아빠 여쭈어보니 무조건 제 결정에 따르겠다고 천천히 생각해보라시더라고요. 상견례 후 일주일 정도 오빠랑 그저 그런 안부 문자 주고받으며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냥 아주 많이 화가 났겠거니 내가 모를 무슨 일이 있었거니 생각하려 해도 너무 다른 모습에 그 옆에서 너무 익숙한 듯 동조하는 기색이 역력한 오빠의 그 깔아보는 파킹 할아버지를 보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3년 만났는데 서운한 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세월이 얼만데 생각에 고민하는 동안에도 항상 바쁘다는 오빠. 일주일 못 만나도 별다른 반응도 없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무슨 일 있냐 묻지도 않고요. 심지어 상견례 후 우리 부모님 반응에 대해 묻지도 않더라고요. 엄마가 예물목록 뽑으면 전해줄게. 아침에 잘 잤냐 출근하냐 별다른 말 없이 틱 던져진 문자 보고 마음이 정해지더라고요. 오빠 퇴근 후 잠깐 보자. 늦더라도 연락 달라고 하고 야근 중이라며 잠깐 나온 오빠를 만났어요. 커피 2잔 뽑고 샌드위치랑 야식거리도 좀 챙겼고요. 고맙다 어쩌다 말도 없이 받아둔 오빠한테 우리 미안하지만 상견례 없었던 걸로 하자 했죠.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어요. 낮게 왜? 그러기에 우리 생각해보니 안 맞는 것도 같고 어머니까지 내가 잘 못 맞출 것 같아 했더니
제가 준 야식거리를 바닥에 탁 던져버리더라고요. 커피 큰 컵으로 2개 들어있어서 바닥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아랑곳도 않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데 네가 뭔데 가짱게 없던 걸로 한 해 만이냐? 때려치잔 말은 우리 쪽에서 해야 할 말 아냐? 이러는데 심장 쿵. 우리 쪽에서 한 잘못이 뭔데 네 쪽에서 없네만의 소리가 나와? 이만하게 저도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죠. 야, 상견례 날 네 엄마 옷이 그게 뭐야? 우리 엄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기분 나빠하시는 거 달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는데 기가 막혀서 우리 엄마 그날 제일 좋은 옷 입고 나가셨어요. 검정색 실크 3피스요. 안에 조끼까지 받쳐 입으셨다고요. 엄마 옷 차림은 어떻다고 트집이야? 그게 왜 기분이 나쁘며 어디가 무시한 건데? 야, 네 말대로 없던 걸로 하고 거지 같은 근본도 없는 너 같은 거 나도 안 보고 말면 돼. 그런데 기분 나쁘게 감히 네 쪽에서 없네만 해서 하는 말이야. 알겠어? 가짜는 것들이. 상견례 날 얘네 엄마 그 난리친 거며 그 옆에서 팔짱 끼고 웃으며 관망하던 놈. 이게 진짜 모습들이었구나 싶었어요. 다시 확인한 거죠. 3년 알고 지낸 사람 만나 싶게 180도 휙 바뀐 조롱하는 얕잡아보는 말투며 표정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놈을 보며 혹시 연기하나 순간순간 느꼈던 그게 맞았던 거죠. 소름 돋아서 그래 미안하게 됐고 그리 알고 관두자하고 돌아 나왔어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모자 그 꽁한 마음 그대로 저와 결혼하고 어찌하려 했을까 싶어 무서워지더라고요. 엄마 아빠께 결과 보고 드리는 동안에도 어찌나 소름이 돋는지. 엄마가 그 옆에는 그럴 줄 알았다시는데 엄마 아빠 보고 사근사근 웃으며 이야기하고 고개 아래로 내리는데 표정이 순식간에 싹 바뀌더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자 엄마가 그 모습을 제안해주는데 무섭더라고요. 저 남자 가끔 저랑 웃으며 이야기하다 종어머니 주문한 음식 가져올 때 표정이 저렇거든요. 전 보면서도 그냥 여기저기서 웃음 안 흘린다고만 봤지 저게 이중적인 그들의 단면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잘된 거라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받을 필요도 없이 마음이 딱 정리되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감히 엄마 옷차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 웃겼고요. 디자이너 작품인데 안목도 없는 것들이다 싶더라고요. 다음날 퇴근할 무렵 애네 엄마의 뜬금없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죠. 우리 얼굴 좀 봤으면 하는데 시간 좀 내줘요. 목소리는 세상 우아하지만 전 듣자마자 소름 돋더라고요. 파킹 할아버지 어깨를 분에 못 이겨 진이게 밟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얼굴 딱 붙이고 말했죠. 죄송하지만 얼굴 보고 할 말 없어요. 오빠랑은 끝났고 대단하게 소문난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그만뒀으면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야! 이를 악문 듯한 앙칼지고 째진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단지 결혼 이야기 오고 간 사이일 뿐인데 며느리였으면 저 아주 죽었겠죠? 왜요 아줌마?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저 아줌마랑 아들이랑 주차장에서 한치 다 봤어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 남자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정답이겠네요. 이 나이에 남녀 만나면서 잠자리 없이 결혼 진행하는 거 드문 일이거든요. 저 남자 밝히는 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혼전순결주의자도 아니거든요. 볼 때마다 그렇게 잘해주고 다정한 척 했어도 뭘 어쩌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요 거리낄 거 부끄러울 거 하나 없어요. 야 우리도 그래 이년아. 애비가 그나마 괜찮은 회사 다닌다기에 그거 믿고 만나는 거 허락한 거야? 별것도 없는 게 어디서 까불고 어디다가 싫다고 업자고 해? 못난 것이 주제도 모르고 엎어도 우리가 엎어 이년아. 아줌마? 이게 어따 대고 아줌마래? 아줌마지 뭐예요? 그렇게 차려입고 다닌다고 똥덩어리가 초콜릿 되나요? 세상에 전 그날 무슨 소포굴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어쩜 그렇게 무식하고 못됐어요? 아들도 열심히는 가르쳤나 본데 애이나 감정을 글로 배웠나 봐요. 진심이 없고 연기력도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아줌마! 야! 악을 빽빽 쓰는 아줌마 말을 가로막으며 제 할 말을 했어요.
이젠 시어머니 될 것도 아닌데 뭐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이제 생각하니 데이트하면서 칼같이 더치페이하는 것도 엄청 재수없었어요. 알아요? 만나면서 내가 돈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아줌마 아들 데이트 한다면요, 돈 좀 챙겨줘요. 남자가 10원 한 장 손에 안 보고 자르니 찌질해 보여요. 연구원이면 뭐해요. 내 마음 연구는 못하는데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꼬여내서 저 밟으려고 그러죠? 그 할아버지처럼. 안 속아요. 퍽이나 아들도 아줌마도 만날 이유가 없어요. 끊어요. 나 바빠요, 엄청. 악을 바라바라 쓰는 시어머니가 될 뻔한 여자의 목소리를 전화기로 듣는데, 그 깨끗하고 정돈된 집안에서 곱게 한복 차려입고서 이지랄 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니 더 구역질이라고 인간 같지 않더라고요. 친구들과 저녁 먹으면서 썰푸니 역시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며 얘들은 얘기만 들어도 질린다면서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동안 집에서 전화를 받았죠.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빡빡대며 전화를 했나 본데 엄마가 집으로 오라고 하셨대요. 아, 엄마, 그 독한 여자를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래? 못 살아 정말. 나 가. 기다려. 아빠는? 아빠는 언제 온대? 나 친구들 데리고 갈까? 놈이라도 달고 오면 어떡해. 우리라도 옆에서 막아야지. 못 살아 정말. 애들한테 얼른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우리로 데리고 갔죠. 애들이 걔네 엄마 구경한다고 다 따라 나서더라고요. 아직 아빠는 도착 안 하신 것 같은데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서둘러 올라가니 예이 그 빽빽거리는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파킹 할아버지 발바대던 이 여자 생각나서 급히 들어갔더니 문 열자마자 고성으로 귀청이 찢어질 듯한데 엄마는 그래 소리 질러라 하며 가만히 구경하시고 있고, 이 여자는 여기저기 패티코트로 붕 뜬 한복 펄럭펄럭거리면서 물건 집어던지면서 난동 부리더라고요. 엄마께 달려들어서 쥐어뜯으러 달려들긴 하는데 엄마가 머리나 옷을 붙잡으면 바로 발광하더래요. 괜찮아. 이 여자 별로 힘 없어. 상견례 날 나 무릎 내놨다고 자기 무시한 거라고 와서 이런다. 별. 아휴. 고운을 입고 미친년 발광을 저랑 친구들이랑 구경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뭐랄까. 자기분에 못 이겨 욕을 하는데 애시당초 어느 정도 들려야 욕하는구나 싶을 것을 완전 얘기가 뭐 사달라고 빽거리는 그 소리로 내지르는지라 말하는 소리 들리지도 않고 거실로 주방으로 냅다 달려가는 것도 치맛자락 펄럭펄럭 무당 굿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엄마 쪽으로 확 달려들어 엄마를 잡으면 방어하시느라 손으로 그 여자 머리를 잡고 약간 흔들었는데 얘 그 총 맞아 죽은 케네디 제클린 여사 헤어스타일에 머리 윗꼭지를 잡았는데요. 그거 약간 흐트러지니까 또 난리 나더라고요. 아빠 말대로 예산 여자가 아니었어요. 더러운 엄마 손 닿았다며 자기 머리 헝클어졌다며 발광을 하는데 이번이 시급해 보였어요.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빠 오신 다음 부르라고 하셔서 발광 부리는 거 보고 있었어요. 고름이 다 풀려가지고 아래로 늘어진 자기 치마 자꾸 밟아대고 혼자 비척대는 꼴이 정말 흉하더라고요. 비명은 잠시도 쉬지 않고 질러대고요. 그러면서 또 엄마에게 달려들고 저에게 달려들고 엄마가 맞서 때리지 말고 옷이랑 머리만 살짝 망치고 피하라셔서 그러고 있는데 아빠가 김미자 하고 부르니 여자가 갑자기 얼음대더라고요. 아빠가 굉장히 무서운 표정을 얼굴을 굳히며 말씀하셨어요. 너 맞지? 대원과 김미자 월양이. 어쩐지 예산 여자 같지 않아 보이기에 혹시 싶어 우리 회장님께 여쭤봤지. 신입사원 때 소문으로 들은 기억이 있었어. 탄강촌 사북에서 온 아빠 진폐증으로 죽었다던 김미자. 요정 대원각 문 닫고 삼천각 웨이터 예배놓고 CC그룹 회장님한테 들러붙었다던 월양이 너 맞지? CC그룹 회장님이 그 헤어스타일 좋아하시기로 유명했지. 아무리 고상 떨어도 과거는 못 숨겨. 회장 사모님이 창피스러워서 돈푼 쥐어주셨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못된 것이 잘 살아있었나 보네. 내 딸이 요정 여급에 웨이터 아들이랑 결혼할 뻔했어? 무슨 소리세요? 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나 보네요. 절대 저 아닙니다. CC그룹 사장님과 만나볼래? 아직도 꿈에서 너 보신다던데. 저 아닙니다. 오늘은 실례가 많았네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그땐 네 아들 네 과거도 알게 될 거야. 요정 여급 어머니의 웨이터 아버지, 그 사이에 태어난 연구원 아들 잘 키웠어. 하지만 저 사이 CC그룹 사장이 이 갈고 있는 친모 가슴에 멍들게 해 결국 죽게 한 사기범 요정 여급 김미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너희들 인생 쫓아다니면서 회방 놓을 생각 없어. 각자 알아서 살자고. 단 우리 주변에 얼씬이라도 하면 CC 사장님께 연락할 거니까 아주 반가워하실 거야. 옷걸음 다 풀어헤쳐지고 자기가 발광하며 쥐어뜯는 바람에 헝클어진 차림으로 그 여잔 서둘러 나갔어요. 그제야 도착한 그 아들이 뛰쳐 들여오려는 것을 여자가 잡더니 곱게 차 타고 떠나더라고요. 말끝마다 더러워 연발하며 상대를 욕하던 저 모자 세상. 더럽게 산 건 자기 자신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 모자는 한국 뜬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앙심 품을까 싶어 조사해보니 오빠 연구소 퇴직 처리했더라고요. 세상 무서울 거 없이 설치던 저 여자도 결국 자기 아들이 자기 과거 하는 건 두려웠나 싶어요. 겉만 보고 사람 모르고 겪어봐야 안다지만 뭔가 엄청난 큰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알겠어요. 요즘은 그냥 적당히 다정하고 적당히 무뚝뚝한 사람 소개팅으로 만나 사귀고 있답니다. 제 연애 역사 이제부터 차곡차곡 다시 시작해요. 지금 만나는 오빠 어머니는 적당히 인정 있고 수도분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기혼 여성입니다.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당연히 순탄하게만 지내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왔다고 남편은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저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유지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소개면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시겠죠? 친구가 저의 유별난 시어머니 얘기를 한번 사연 보내보라고 하길래 저녁에 맥주를 마시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정말 유별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착하다고 할 수도 없는 성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유별난 이야기를 몇 개 드려보자면 정말 극성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 심각한 결벽증이 있으신 분이랍니다. 이 결벽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어느 정도 심한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는 시아버지가 칠순이라 다 같이 가족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칠순이다 보니 그때는 코로나 제한으로 인해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그래서 제주도의 좋은 호텔에 머무르면서 여행하기로 했거든요. 이름은 알면 다 와 할 정도로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같이 쓰는 호텔이나 리조트의 위생이 좋지만은 않겠죠. 그래도 보통은 여행에 가면 그 정도야 감수하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제주도 가는 여행에 캐리어를 무려 3박 4일 가는데 4개를 챙겨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이 챙겨오셨는지 싶어서 어머님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챙겨오셨어요? 아, 가서 덮고 잘 이불이랑 패드랑 이런 거 챙기다 보니 좀 많아졌네. 네? 어머님 거기 4성급 호텔이고 정말 좋아서 물론 집보다는 아니겠지만 위생은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도 누가 썼던 거 쓰면 얼마나 그렇냐. 나는 내 거 가지고 왔다. 라며 그날 캐리어 4개를 공항에서 짐을 붙이면서 심지어는 정해진 키로수가 넘어서 추가 요금까지 지불하고 왔답니다. 비행기표를 정말 싸게 구입했는데 표보다 더 비쌌던 게 바로 짐 키로수 초과돼서 추가 요금을 낸 게 더 비쌌어요. 이건 정말 그냥 애교에 불과하고요. 식당에 외식을 할 때에도 어머님은 자기 수저랑 접시를 들고 다니세요. 사실 어머님의 이런 성격이 결혼할 때부터 조금씩 보였지만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거든요. 하루하루 갈수록 어머님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위생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저러시니까 같이 다니기가 좀 짜증나고 피곤해지더라고요. 근데 정작 남편이나 도련님이나 시아버지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니까 제가 그거를 지적하면 좀 너 왜 그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때부터는 입을 다물고 살고 있거든요. 그때 제주도 여행 갔다 와서 너무 심각하게 힘들어 집에 와서
2박 3일을 감기몸살로 시달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말 다 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집에서 고기, 생선 절대 굽지 않아요. 근데 굽지 않으면 시켜 먹거나 나가서 먹으면 되는데 정말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한 게 시어머니네 집이 빌라 위층인데 위층에 다 같이 쓰는 옥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 텃밭도 뭐 가꾸고 그 빌라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곳이라는데 거기에서 구울 거를 챙겨 가셔서 구워 오시는 거예요. 꽃들도 있고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요. 몇 번 주의를 받았는데 또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시댁 가서 밥을 잘 안 먹어요. 저도 그렇고요. 가서도 계속 식탁 위에 뭐라도 흘리면 계속 닦으세요. 옆에서 식사도 안 하시고요. 그러면 왜 오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갈 때도 많았죠. 근데 이거야 뭐 자기 성격이니까 어머님 이런 성격 때문에 남의 집에서 절대 못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잘 안 와서 그거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렇게 유별난 시어머니 덕분에 저희 집에 잠깐 온다고만 하시면 그 전날 저랑 남편은 대청소를 해요. 심지어는 갑자기 다음날 뭐 갖다 주시러 오신다고 하셔서 둘 다 맞벌이라 청소하시는 분 불렀잖아요. 그래도 어머님 눈에는 못마땅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한 달 정도 된 일인데요. 시어머니의 이런 유난한 성격에 김장을 단 한 번도 집에서 담그시질 않으신대요. 시어머니의 언니죠. 남편의 이모네 가서 김장 같이 하고 가지고 오는 시기였는데 이번에 그 이모님이 아프셔서 김장을 못 하신다고 해서 어머님이 해야 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막 계속 걱정을 하시길래 그럼 이번만 사서 드시라고 내년에 담그고 집에서 냄새나는 거를 계속 걱정하시니까 요새 김치 맛있는 거 많으니까 많이 사서 저랑 어머님이랑 이모님 댁도 드리면 그게 더 저렴한 거라고 막 어필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시다가 이모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모님은 사먹는 김치 맛없다고 꼭 만들라고 했다니까 또 어머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김장 같이 할 거지? 라고 하시길래 아니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알겠다고 하고 김장 전날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마트 가서 장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김장 재료들을 냉장고에 넣다가 갑자기 저보고 옥상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 건데 왜 옥상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시지? 요새 날씨가 쌀쌀해서 그러시나 해서 그냥 옥상에 가져다 두고 저는 다음날 오겠다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김장 당일 시댁으로 일찍 향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바쁜 관계로 저녁에 온다고 하고 저만 미리 갔는데요. 솔직히 어머님네서 김장을 한다니까 집을 얼마나 또 혹시라도 김치국물 튈까 걱정돼서 꽁꽁 싸맸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으셨길래 제가 물어봤죠. 어머님 오늘 김장하는 날 아니에요? 응, 맞아. 근데 왜 준비를? 옥상에서 할 거야. 예? 옥상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계속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엄청 싫어하실 텐데요. 뭐 어때?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그 김치 냄새가 얼마나 오래 가는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빨리 올라가자. 라고 하며 옥상으로 재료들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네 집이 4층에서 옥상은 8층 정도쯤에 있거든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도 6층이라 2층을 더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나오시니 뭐 하는 수 없이 옥상에 가서 비닐에 돗자리에 다 깔고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장을 하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보고 빨리 내려갔다 와라.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정말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한 번에 시키시면 되는데 30분 있다가 시키고 조금 나중에 짜증이 나서 어머님께 한 번에 시키면 안 되냐고 너무 힘들다고 했죠. 그 뒤로부터 좀 덜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김장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곳곳에 고춧가루들이 좀 튀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치우지도 않고 하는데 집에서는 조금만 흘러도 바로바로 치우시던 분이 여기는 어머님 집이 아니어서 그런가 그냥 놔두더라고요. 옥상이 어느 순간 엉망진창이 되어가서 어머님 이거 좀 치우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치우는데 어머님은 놔두라면서 이거부터 빨리 하고 나중에 치우자고 계속 김치 속을 버무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한참 김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괜히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사는 주민분 한 분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지금 김장하고 있잖아요. 아, 김장하는 건 아는데 왜 여기 옥상에서 하세요? 여기 써붙인 거 못 보셨어요? 어디요? 못 봤는데? 여기 앞에 공용으로 쓰는 곳이라 음식을 해먹거나 그런 건 안 된다고 써붙였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공간이고 여기 꽃도 많고 텃밭도 가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집으로 가서 하세요. 아,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만 봐줘요. 내려가시라니깐요.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이러시는 거 알릴 거예요. 에이, 왜 그래요? 금방 끝나는데 그러네. 우리 집이 작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정말 내려가시라니깐요. 지금 여기를 보세요. 곳곳에 다 김치 국물이 튀고 있고 난리가 아닌데. 아고, 그건 내가 치울 거니 걱정 하덜덜 말아요. 라며 계속 둘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어머님께 어머님,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요. 여기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안 되긴 한데 나도 여기 주민인데 공용시설로 쓰는 거면 나도 써도 되는 거지. 나 여기 집주인인데 라고 계속 무자비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주민분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여기 빌라 반장님이 있다고 그분에게 전화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만드니 저로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한 15분쯤이 지났나 그 반장님이 올라오더니 막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아줌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내가 여기에다가 안 그래도 써붙여놨는데 아줌마가 맨날 옥상에서 몰래 고기 구워서 내려가고 생선 굽고 이런 거 모를 줄 알아요? 그래도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이해해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여기서 음식을 하세요? 남들 다 쓰는 공간인데요. 여기 다 같이 쓰는 공간이니 나도 쓴 거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이런 음식 만들지 말라고 저기 똑똑히 써붙였잖아요. 빨리 내려가세요, 정말.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좀만 기다려요. 내려가라니깐요. 하며 그 반장님이 옆에 배추를 담아놨던 큰 바구니를 팍 하고 내려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리야? 제가 그래서 아줌마 보고 내려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같이 쓰는 공간이고 여기 주변에 봐보세요. 텃밭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둔 공간인데 그래서 담배도 안 된다고 저기 써놨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무슨 김장을 하고 앉아있어요. 이건 너무 무개념 행동이에요, 정말. 뭔 무개념이야? 너 몇 살이야? 몇 살인데 난리야? 몇 살이면 뭐요? 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다 같이 쓰는 공동체 공간에서 다들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봐드렸으면 됐지. 이제는 무슨 김장을 옥상에서 하고 있어요? 옥상이 그쪽 것도 아니고. 둘이 팽팽하게 싸우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화가 났는지 그 반장님 머리채를 확 낚아채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만하시라고 막 잡는데도 저를 뿌리치고 그 반장님 머리채를 막 잡고 욕을 하는데 계속 저를 뿌리치고 그랬더니만 그 반장님은 힘으로 어머님을 팍 내치더니 갑자기 김장했던 것들을 발로 차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거 보고 또 화가 나서 막 머리채를 다시 잡고 싸우는데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어요. 보다 못해 아까 올라왔던 그 주민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경찰이 출동하고 와서 그 반장님이 먼저 저를 때려서 저는 신고를 해야겠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옥상에 어질러 놓은 거 치우고 있으니 같이 파출소로 우선 가자고 해서 어머님이랑 저랑 그 반장님, 주민분이랑 넷이 파출소로 갔어요.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우선 신고받았으니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김장했다고 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 반장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따질 수도 없었어요. 어머님이 여기 사는 내내 아침부터 새벽까지 청소기를 그렇게 많이 돌리신대요.
낮에 돌리고 저녁에 돌리는 것도 다 이해하는데 새벽에도 청소기를 계속 돌리고 세탁기도 새벽에는 돌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몇 번씩 돌리고 쿵쿵 하는 소리 때문에 밑에 집이 너무 화가 나서 매일 말했지만 어머님은 듣지를 않아서 결국 이사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집뿐만이 아니라 어머님은 매일매일 청소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걸레 빨고 남부를 화장실에 안 버리고 그냥 밖에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람 안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어머님은 버렸다는데 그럼 다른 밑에 있는 집들은 문을 열어놓으면 그 물이 튀겠죠. 정말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님이 거기서 했던 행동들을 보니까 왜 저렇게까지 오늘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모든 주민분들이 어머님의 그런 성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같이 사니까 그냥 이해하고 마주치지 말아야겠다면서 살았지만 오늘 또 김장까지 옥상에서 하고 있으니 그 반장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한 후에 남편이 파출소로 왔습니다. 와서 죄송하다고 연신 말하고 어머님이랑 저희는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너무 화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엄마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면서 청소기는 왜 새벽에도 돌리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사는 공간인데 다음날 아침에 청소해도 늦지 않는데 먼지만 보였다면 왜 그러냐고 진짜 이거 병이라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고 그러다가 옥상에 놔두고 온 것들을 다 치워야 해서 남편이랑 올라가서 싹 치우고 옥상 청소까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른 채 다시 청소기를 또 돌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한 10시쯤 되었거든요. 진짜 남편이 너무 화나서 그 청소기를 확 낚아채 더 이상 청소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지, 저는 중간에서 막느라 난리지.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남편이 오늘 있었던 일이라 다 이야기한 후에 아무래도 엄마 여기에서 더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다가 진짜 칼부림이라도 난다고, 얼마나 엄마들 다들 그렇겠냐면서 남편도 화가 나서 말하고 아버님은 말없이 조용히 저희 보고 우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지쳐 남편한테 빨리 가자고 말하고 그대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루가 얼마나 길었던지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아버님이 저희 보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희 보고 갑자기,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 너희 엄마랑 이혼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데 순간 저도 멍, 남편도 멍, 어머님은 옆에서 이혼하자고 하면 뭐 무서워서 내가 안 하겠냐? 이러시고요. 너희 엄마 결박증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다. 그동안은 같이 사니까 나라도 이해해줘야지 싶었는데 남들한테 저렇게 피해까지 주니 더 이상 같이 살 마음이 없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런 성격 때문에 아버님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님한테 들어보니 아버님이 회사 갔다가 오시면 사실 바로 손만 씻고 밥 먹고 씻어도 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꼭 씻고 밥 먹어야 한다고 앉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로 바로 가라고 가서 씻고 나오라고 매일같이 이야기하시나 봐요. 그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변기도 매일같이 지적하고 식탁에 조금만 흘리면 난리가 나고 옷에 조금만 묻으면 세탁 안 하고 그냥 가져다가 버리시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근데 옛날에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어머님이죠.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는 시어머니셨는데 아프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서 어머님을 모셨었나 봐요. 근데 나이도 드시고 좀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그러다 보니 대소변을 잘 못 가리셨는데 그걸로 어머님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엄청 퍼부으셨나 봐요. 아버님이 회사 갔다가 뭐 두고 온 게 있어서 들어갔는데 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혼자 차에 가서 엄청 우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자기네 집에서 돌아가시면 그거 뒤처리 누가 하냐고 난리쳐서 결국에는 요양원으로 옮기셔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다고요. 당연히 치매 환자 모시는 게 쉬운 일 아닌 거 알아서 이해하셨는데 너희 엄마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이제 너도 결혼하고 했으니 혼자서 살아보고 싶다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 뒤로 남편은 견디기가 힘들었는지 매일같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혼에 동의 못한다고 계속 그런 신나는데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 때문에 당분간 정리될 때까지 나가서 사신다고 짐 싸서 나가셨다고요. 그리고 하도 어머님이 저보고 오라 그래서 갔는데 계속 아버님 탓부터 주민들 탓만 하길래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막 우시길래 어머님 지금 아버님 진짜 진심이에요. 그냥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가 싫으시대요. 이제 그이도 두 분 이혼하시면 시댁에 안 오겠대요. 어머님 때문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면 옆에 누가 남겠어요. 남 탓하지 말고 진짜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이라도 아버님 마음 이해 못 해주겠어요?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누가 좋겠어요. 그래도 이해하고 사셨다는데 저는 너무 미안해서 더 잘 해드릴 것 같아요.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셨는지 아버님 계시는 곳으로 가셨다고 해요. 가서 두 분이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혼은 보류하고 아버님은 잠깐 떨어져 지내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어머님은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예전같이 행동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받을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우선 앞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별난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파출소도 가고 싸움도 하고 별의 일이 있었네요. 결혼이란 게 참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더 힘든 건 남편일 테니 남편이 이런 엄마를 둬서 미안하다고 우는 모습에 저도 괜시리 짠해졌네요. 앞으로 두 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도 치료받으신다고 하니 좀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댁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희 별난 시댁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이 된 딸아이 하나 그리고 1년 후 입시를 앞둔 아들 하나를 키우는 두 아이 엄마입니다. 맞벌이 하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죠? 이 삶이 얼마나 바쁘고 정신머리 없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말이죠. 결혼을 하고 남편 혼자 벌어오는 외벌이가 충분치 않아 의무적으로라도 맞벌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힘들어도 할 만은 했었어요. 집에 와서라도 돌봐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기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얘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체력이 받쳐주질 않아 일을 하며 여러 번 정신줄을 놓을 뻔했었죠. 그것도 모자라 집에 오니 돌봐야 할 아이가 있다는 생각에 일은 끝난 것 같지가 않고 삶이 계속해서 출근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쉴 틈이 없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주는 그 기쁨이 뭔지 힘든 것도 아이들 웃음 보면 까마득하게 잊혀지곤 했답니다. 그 맛으로 일을 했고 그 맛에 힘을 얻어 지금껏 버텨왔어요. 키워오며 아이들한테 잘해준 게 많이 없어 너무나 미안했지만 다니고 싶다는 학원을 아낌없이 보내줘가면서 제 나름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얼마 전 첫 아이가 입시를 끝마치고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해서 잘 이끌어줘야겠다 싶었고 배우고 싶다는 건 뭐든 하도록 금전적인 지원도 안 아꼈습니다. 제가 밖에서 일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데 그 정도는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도 자기 할 일을 잘해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고요. 그냥 좋은 대학도 아니고 무려 S대에 들어갔답니다. 집안에 S대 출신이 없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참 경사스러운 일이었고 저희 시어머니는 시골에 플랜카드를 붙이겠다며 진짜로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를 걸으셨을 정도로 온 가족들이 축복을 해줬어요. 아들도 누나가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누나 옆에서 모르는 거 물어보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 기분이 참 특별하더군요. 아이를 낳을 적의 기쁨,
아이가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할 때의 기쁨들과는 결이 다른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간의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잘 돌봐주지 못했던 게 많이 미안했고 다른 극성 엄마들처럼 뒤따라 가주지 못한 게 잘못인 것만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그런 자잘한 죄책감들이 한 번에 씻겨 내려져가는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 아이의 대학에 그간의 내 노력을 증명해주는 것만 같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 지금껏 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로 살맛이 났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길은 내 아이 대학 등록금에 용돈 한 푼이라도 더 주기 위한 발걸음이라며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고 퇴근하는 길은 아이한테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자친구는 안 생겼는지 등등 사소한 수다를 떨어보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기 위해 서두르는 저만큼이나 제 아이 옆을 맴돌던 거머리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소개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거머리가 누구냐면 제 동서랍니다. 저보다는 한 살이 어리고 저희 도련님한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집와서 저랑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서 말이죠. 동서에 대해서라면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말이죠. 동서는 저하고는 달리 지금껏 밖에서 일은 하지 않고 살며 아이를 키웠어요. 제가 참 부러워한 대목이었죠. 도련님이 대기업을 다니시는지라 벌어오는 수입도 괜찮았을 테고 그래서 동서는 외조보단 내조에 집중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동서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둘째랑 동서의 첫째 아이가 동갑이에요. 같이 1년 후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랍니다. 서로 자주 왕래를 하며 지내지는 않았어요. 남편들끼리 친하지가 않아 모일 일이 별로 없었고 그렇다 보니 1년에 2번 추석이랑 설날 때에만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희가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자식들이었죠. 아무래도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서로 거리낌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자식 얘기밖에 없었어요. 애들 학교가 어떤지, 주변 애들은 뭘 어떻게 배우면서 입시 준비를 하는지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처음부터 입시 얘기를 주고받은 건 아니었어요. 저는 직장인이라 애들 입시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늦게 정보를 접하기도 했죠. 다만 동서는 애들이 어릴 적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사립 초등학교를 보낸다고 교육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동서한테 그런 얘기들을 접하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런 정보 하나 없이 첫째 아이를 보통의 유치원, 초등학교로 보냈는데 동서는 다른 루틴으로 아이의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남들은 다 이렇게 아이 교육을 시키는 건가 싶어서 내심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저 혼자 몰래 핸드폰을 켜고 사립 초등학교란 곳도 처음으로 검색을 해봤죠. 하지만 그리 오랜 시간 동안 동서의 말을 귀에 담진 않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며 행복해하는 내 아이의 웃음을 보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나이에는 잘 놀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최고다 싶었습니다. 사교육을 더 시킬지 뭘 더 해야 할지 조급해서 걱정은 되었으나 첫째 아이를 다루며 조금씩 느긋함을 배워나갔어요. 아이가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배우고 싶다는 건 배우고 싶다고 말을 해주니 아이의 말에 맞춰서 그 아이의 속도대로 뒷바라지를 해주길 택했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조급함을 버리는 사이 동서는 여전히 한 발 앞서갔어요. 첫째 아이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냈고 그 후 국제중학교로 아이를 진학시키더니 외고로도 아이를 진학시키더라고요. 국제고등학교로 진학을 시키려다가 실패를 하고서는 차선책으로 외고에 진학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대단했어요. 온 가족들이 동서를 대단하다 했고 저 또한 그렇다 싶었습니다. 국제중학교나 외고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단하다 싶을 뿐 부럽진 않았는데 동서는 계속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너무 부러워 마세요. 라고 말이죠. 형님은 맞벌이 중이니까 저처럼 애 뒷바라지도 곁에서 못 해주잖아요. 요즘 애들 교육 수준은 엄마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주느냐에서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마세요. 라고 하면서 급기야 저한테는 억울해 말라는 말도 농담이라며 건넸어요.
분명 표정은 진담이었는데 말입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내 속도대로, 내 아이 속도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남들보다 뒤처지는 중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었나 싶어 걱정이 컸죠. 바쁜 엄마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남들과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싶어 미안함이 가장 컸습니다. 맞벌이하는 엄마들처럼 저 또한 아이한테는 미안함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았어요. 동선을 끊임없이 모일 때마다 자식 자랑을 했고 아이가 국제 중에서 상장 받은 거며 좋은 성적을 거둔 거며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을 제게 털어놨습니다. 제가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말입니다. 그 당시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에서 거의 전교 1등만을 하며 상위권 자리를 놓지 않고 있었고 옆에서 듣다 짜증이 났던지 저희 남편이 동서한테 나서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딸은 지금 학교에서 전교 1등인데 우리 딸도 공부 잘하는데 라고 말이죠. 우리 딸 자랑도 좀 해보라면서 저한테 곁눈질을 주며 동서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자 동서는 잠시 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쵸. 용꼬리로 사는 것보다 닭대가리로 사는 게 낫죠. 라고요. 한마디로 내 자식은 닭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1등을 한 거고 자기 자식은 1등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하위권인 거니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표정도 어찌나 잘난 척을 못해 안달이던지 그 태도가 볼썽사나워서 더는 긴 얘기를 안 했어요. 더 말을 꺼내려는 남편도 제 손으로 뜯어 말렸고요. 자식 잘 키우는 맛에 사는 동서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서와의 관계가 좀 우스워졌습니다. 뭔가 사뭇 달라졌달까요? 저희 아이가 S대, 무려 S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사교육이라고는 얘가 다니고 싶다는 종합학원이라 단과 학원들 그리고 수능 몇 달 전에 배우겠다던 논술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금전적 뒷바라지 뿐이었는지라 얘가 배우고 싶다는 건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직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한테 더 신경을 써준 것이라고는 밥 먹이는 것 말고는 없었답니다. 그런데 얘가 S대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저는 펑펑 울었고 학교에서도 학교 입구에 아이 플랜카드가 걸렸으니 사진 찍어 두시라고 축하 연락이 왔고 남편은 친구며 가족들이며 너나 할 것 없이 자랑을 하느라 전화기를 내려놓질 않았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아이가 입학을 하고 대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올해는 제 인생 최고로 보기 좋게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도 동서는 거의 멘붕에 빠진 사람 같았었죠. 자기 아이가 최고로 잘난 줄 알았고 사립초에 엘리트 학교로만 진학을 시키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던 저희 아이가 S대를 덜컥 들어갔다고 하니 계산 오류가 생긴 겁니다. 저희 아이 같은 아이가 S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라도 했었던 듯이 정말? 정말요? 정말? 아니 왜요? 어떡해요? 라면서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축하한다 그 말 한마디는 끝까지 입 밖으로 꺼내질 않더라고요. 일반고에서 S대 보내는 게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보다 쉽다는 말까지 하면서 내 아이의 실력과 노력을 자기 기준에 정당화시키려고도 했고요. 정말 우리 아이가 S대에 들어간 게 맞냐면서 학생증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남편은 가뜩이나 동서 말이 기분 나쁜데 한편으로는 신이 났는지 아이 학생증을 프린트까지 해서는 동서한테 건네줬었답니다. 이걸 보고서도 왜 시조카의 대학 입학을 못 믿냐고 핀잔을 주면서까지 말이죠. 아무튼 저는 그러는 동서가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내 아이가 S대에 들어간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동서랑은 또 연락을 안 했어요. 지난번 추석 때에는 저희 둘째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버린 바람에 온 가족들이 전부 다 시댁에 불참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올 초 설날 이후로는 쭉 동서를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참 어이없게 동서를 맞닥뜨렸어요. 얼굴을 봐야 한다면 내년 설이나 볼 줄 알았던 동서를 말입니다. 큰아이가 대학생활이 바쁜지 가끔씩 집을 늦게 들어왔어요. S대생이니까 학교생활도 바쁘고 공부할 것이 많겠다 싶어 아무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아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딱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이더라고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늦나 싶으면 꼭 늦고 오늘이 수요일인데 또 늦나 싶으면 또 늦고
아이의 생활 패턴을 알게 된 이상 궁금해졌죠. 애가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뭘 하느라 늦게 들어오나 싶어 말입니다. 공부를 한다면 매일 늦어야 정상이니 꼭 동아리 활동이나 새로운 것이라도 하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중이냐고 말이죠. 그런 애가 뜨끔해 하더라고요. 제가 못 물어볼 걸 물어봤다는 듯, 아니면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라도 하겠다는 듯. 왜? 뭐 알아? 라고 되물었어요. 그리고 전 거기서 확신을 했죠. 내 아이가 나한테 지금 뭘 숨기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회사에서 이 나이 이때껏 직장생활을 하며 키워온 눈칫밥이 몇 년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아이의 표정은 결코 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부터 큰아이를 살폈고 한 번은 금요일에 아이 학교로 갔어요. 야근을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아이랑 같이 집에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가는 길에 학교를 들렸다가 만나서 가겠다고요. 그러자 아이는 너무 당황해하면서 지금 집에 이미 가는 중이라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랑 길이 어긋났나 보다 싶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서는 바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제가 집에 도착을 하고 나서도 무려 1시간이나 더 늦어서야 집에 도착을 했어요. 분명 이미 집에 오고 있었다는 아이였는데 저보다 늦게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학교로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중간에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분명 이상하다 싶었고 그날 저는 아이를 붙잡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알바라도 하는 거냐고, 알바를 하면 한다고 말을 해도 된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흉한 일이 많으니 스케줄이 있으면 부모님께 말이라도 해서 걱정을 덜 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이가 그제서야 털어놓더라고요. 아주 어렵사리 그리고 부끄럽다는 듯 말입니다. 엄마, 나 사실 과외하고 있어. 라고요. 내 아이가 과외를 하다니 알바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저는 어디서 어떻게 그런 일을 시작했냐며 너무 기특하다고 칭찬을 막 해줬습니다. 얼마를 받고 일을 하냐며 농담 반으로 물어보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는 대답을 머뭇거렸고 말을 하기 싫다는 듯한 표정도 취하길래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때 보다 못했는지 저희 둘째 아이가 나서서는 대신 대답을 하더라고요. 누나 뭘 숨겨? 말할 건 말해야지. 엄마, 누나 지금 수인이 과외시켜주고 있어. 숙모가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받는데. 라고요. 청천벽력과도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랑 얽혔다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동서네 아이 과외를 시켜주고 있다니요. 그것도 에스테식이나 다니고 있는 내 아이가 과외를 시켜주는데 과외비 한 푼도 안 받는다니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남편이랑 제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살가웠던 동서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동서는 저희 아이가 에스테 입학을 했을 때에도 축하 말보다는 진짜냐고 의심부터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자기 자식이 특별하다며 자랑질을 그렇게 늘어났었고 저희 애들은 보통이라며 비교하는 발언도 서슴찮던 인간이었어요. 그런 여자가 내 아이를 자기 자식의 과외선생으로 불러들인 것만으로도 놀라워 죽겠는데 저희 부부한테는 끝까지 비밀로 했던 사실이 충격이었죠. 그도 모자라 소중한 내 자식 시간을 뺏어가면서 과외비 한 푼을 안 줬더니 우리 둘째 아이도 입시생이라서 큰아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필요한데 둘째 아이가 아닌 동선의 자식 과외를 시켜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천불이 났습니다. 남편은 주저앉고 동서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그 사이 아들, 딸을 모두 앉혀놓고는 대화를 시도했죠. 저희 아들은 누나가 자기 공부를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갑자기 동서가 자기 딸 과외를 시켜달라고 불러내서는 자꾸 데려가려 하는 바람에 화가 났다더군요. 누나가 자기 공부만으로도 힘들어하는 게 보이길래 질문 하나 하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하는 중이었는데 왜 숙모는 자기 딸 공짜 과외를 시켜달라며 내 누나를 채가는 거냐며 막 화를 냈습니다. 저희 아들 입장을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문제는 딸의 입장이었는데요. 저희 딸도 별반 다르진 않더라고요. 나도 힘들어. 근데 숙모가 자꾸만 도와달라고 가족끼리 왜 못해주냐면서 나쁘다고
막 매달리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 라고 하며 급기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단 말까지 털어놨습니다. 저희 딸 진짜 공부밖에 모르고 살던 애거든요. 정도 많아서 유치원 시절 친구들까지 지금껏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 딸 못됐단 소리 한번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봐도 얘가 참 순진무구해서 저러고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사회를 어찌 나갈까 싶어 걱정이 된 적도 한두 번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 딸을 저한테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불러내서는 공짜로 과외를 시켰다니 지 자식 시간만 소중하고 내 자식 시간은 전혀 배려를 안 해준 거잖아요. 이미 남편은 한쪽에서 동서랑 말싸움을 시작했어요. 일방적으로 욕을 날리고 있었죠. 애가 바쁜 신입생인데 차비 하나 챙겨줬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전화는 안 했을 거라며 어떻게 부모한테 아니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애를 불러다가 지 자식 과외를 시킬 생각을 하냐며 막 따졌습니다. 대학 입학했을 때 축하한단 말만 제대로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았을 거라면서 말이죠. 동서는 상황이 급박하다 싶었는지 수화기 너머로 막 사과를 했어요. 오해가 있다며 가서 직접 대화를 나눠보자면서 굳이 저희 집으로 오기까지 하겠다네요. 저희가 보기 싫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는 진짜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오지 말라고 보기 싫다고 하고서 전화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자기 자식한테 S대생이 과외를 공짜로 못 시켜주겠다 싶었는지 막 달려왔더라고요. 도련님이랑 같이 말이죠. 도련님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왔다는 표정으로 옆에서 멀뚱거리며 어쩔 줄 모른 채 서 있었고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형님 라고 하면서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거의 무릎만 안 꿇었지 자세는 꿇은 것 비슷하게 매달려 있었고 왜 이러냐며 손을 낚아채자 그제서야 동서는 진짜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놀래서 애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나니 동서는 막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형님, 내가 그간 내 자식 S대 하나 보내는 목적으로 사립초 보내고 국제중 보내며 돈지랄을 했는데 얘가 지 아빠 닮아 머리가 나쁜지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여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겠어요? 내가 진짜 오죽 S대를 보내고 싶었으면 라고 말이죠. 그간에는 그렇게 지 자식 잘났다 자랑질을 하더니만 이제 보니 그렇게 돈지랄을 떨며 좋은 학교에 보냈어도 얘 머리가 그리 좋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한테 비밀로 하지 말거나 남편 말대로 애한테 집에 갈 차비라도 줘야 했던 게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간 그렇게 애 사교육에는 돈을 썼으면서 왜 내 딸한테는 차비조차 주지 않은 채 공짜로 과외를 받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우스웠냐고 당연했냐고 말이죠. 그러자 동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참나 돈이 없다네요. 남편이 돈을 벌어와봤자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이 전부인데 그간의 사립초 학비에 국제중 학비 그걸로도 모자라 외고 학비까지 더해서 도무지 돈이 남아돌지 않는다면서 막 하소연을 하다가 눈물까지 쏟는 겁니다. 이게 다 자신의 치맛바람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어서 하다 제 딸한테 공짜로 과외 좀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동서는 정말 과외비로 줄 돈이 없어서 제 딸한테 무상 과외를 요구했던 겁니다. 아유, 어쩌다 그 지경이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동서가 너무 한심스럽단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러자 동서는 자존심도 상하는데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자포자기를 하고 눈물바람을 보였고요. 도련님은 그 옆에서 동서와 저희 부부가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땅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집 마누라가 쪽팔렸던 겁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그날 그대로 눈물바람인 동서를 돌려보냈어요. 너무 늦기도 했고 아이들도 피곤해서 쉬어야 할 텐데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날 밝을 때에 주말이라도 얘기를 하자고 말이죠. 그렇게 동서는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이랑 저는 뭐 이런 일이 다 있냐며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딸이 나와서 말해주더라고요. 동서가 비록 돈은 안 주고 자기한테 과외를 해달라 매달리고 붙잡으며 피곤하게 하긴 했지만 집에서 밥도 차려주고 먹을 게 있으면 다 건네주면서 선생 대접은 제대로 해줬다고요. 애가 안쓰럽다며 숙모 걱정을 하는데
저도 참 복잡했습니다. 오죽 돈이 모자라고 오죽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자존심을 구기고 우리 딸을 찾았을까 싶어 말이죠. 평소 같으면 자존심 세운다고 콧대만 세웠을 여자였거든요. 그 후 저희 부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대로 동서를 돈줄 내줄지 아님 윗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족을 챙겨야 할지에 대해 말입니다. 사이다스럽게 동서한테 쓴 말을 날리고는 확 연을 끊고 사는 방법도 있겠으나 저희 부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 자식 잘 되게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동서를 마냥 탓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저희 부부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정확히는 큰딸, 작은아들과 다 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바로 동선의 아이 과외를 시켜주는 것이었답니다. 큰아이가 자기 동생 과외를 봐주는 동안 동선의 아이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는 겸사겸사 같이 공부 과외를 받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저로서는 제 딸 시간을 아껴주고 또 제 아들 과외를 시켜주는 꼴이라 좋았고, 동서로서는 딸아이의 이동 스케줄이 바빠지겠으나 끝까지 S대생한테서 공짜로 과외를 받긴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것이었죠. 최대한 가족들끼리 척지지 않고 이루어 수 있는 점을 생각하다가 고안해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직접 제가 동서에게 전달했죠. 내 딸아이도 대학생활하며 바쁜 아이니까 정 과외를 받고 싶으면 딸을 데리고 동서가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오라고 말입니다. 우리 아들 과외를 받을 타이밍에 겸사겸사 같이 들으라고 말이죠. 그러자 동서는 아주 감사하다며 절이라도 할 듯이 수긍을 했어요. 고맙단 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더라고요. 오죽 S대생의 과외가 급했으면 자기 딸아이를 직접 우리 집으로 오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겠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더니만 지금껏 정말로 일주일에 2번씩 저희 집으로 아이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렇게 봐서는 쥐죽은들 저희 딸한테 과외를 받곤 집으로 돌아가는 바쁜 일상을 반복하고 있어요. 가끔씩 저희 집으로 올 때 과일이나 먹을 것 등을 하나씩 싸서 보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런 식으로 작은 성의를 보이기 시작한 동서의 태도를 높이 사며 쿨하게 이번 일은 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답니다. 과일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제 딸에게 고맙다는 성의 표현도 하고 가끔씩 먼저 안부를 묻는다며 제게 연락도 하는 동서의 변한 태도가 눈에 훤히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같이 공생하는 방법을 택했고 저희 딸아이는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동생이랑 사촌동생 과외를 해주며 여가 과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늘상 익은 벼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자랑하고 내세워봤자 좋을 거 하나 없고 좋은 일이 있어도 겸손할 줄 알며 이치에 맞게 살자고 말이죠. 아마 동서도 그걸 뼈저리게 깨우쳤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제 동서한테 자식 자랑 쓸데없이 듣지 않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귓속까지 다 시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